need a bigger boat, right? 여름 휴가철 때마다 관광객 상대로 먹고 사는 작은 섬마을 에미티에 거대한 상어가 나타나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리고 경찰서장 브로디와 해양학자 후퍼 그리고 오르카호의 선장 퀸트와 함께 상어 사냥에 나서면서 펼쳐지는 이야기 조스입니다. 오늘의 스필버그 감독을 만들어준 할리우드 최초의 블록버스터 작품 속에 숨겨진 디테일과 오게티를 찾아봤습니다. 참고로 왼쪽 상단의 검은색 동그라미는 비하인드 스토리, 빨간색은 오게티를 표시합니다. 조스는 900만 달러의 제작비로 4억 8천만 달러, 하나로 대략 7천억 원을 벌어들이면서 1975년 글로벌 흥행순위 1위를 기록한 것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대부를 제치고 영화 역사상 최고의 수익을 올려 블록버스터라는 개념을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이 기록은 1977년 스타워즈 새로운 희망이 개봉하면서 깨졌고 1983년 이 뒤로 스필버그 감독은 또다시 역대 흥행작 감독의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평가는 로튼토마토 97%, 메타크리틱 87점, IMDb 8.1로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편집상, 음향상, 음악상을 수상하며 작품상까지 후보에 올랐지만 하필이면 같은 해 개봉한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 내쉬빌, 뜨거운 오후, 큐브릭 감독의 베릴린 등까지 작품성만 두고 봤을 땐 70년대를 대표하는 걸작들이 이때 다 개봉해버리면서 아쉽게도 작품상은 수상하지 못했습니다. 조스는 1974년에 출판된 피터 벤칠리의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입니다. 단 원작 소설은 영화만큼 호평을 받지 못했는데 원작과 영화의 차이는 영상을 진행하면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영화의 감독은 원래 스필버그가 아닌 컬페퍼 캐틀 컴퍼니로 화려하게 데뷔한 디 리처즈 감독이 연출을 맡을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And then the whale jumps out. You mean the shark? 촬영에 들어가기 전 제작진과의 첫 회의에서 상어를 자꾸 고래로 언급하며 차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해 즉석에서 바로 잘렸다고 합니다. When the director, who was going to direct a whale, vanquished from our sight, and here was Steven Spielberg. 영화 속 첫 번째 오게티로 상어의 공격으로 혼란에 빠진 마을 주민들이 회의실에서 대책을 논할 때 상어 전문 사냥꾼이자 오르카호의 선장 퀸트가 처음으로 등장하는데요. 이때 오른쪽 구석에 자세히 보면 브로디를 맡은 배우 로이 샤이더가 책상 뒤에 쭈그려서 카메라를 쳐다보고 퀸트가 말을 시작하기 직전 손으로 시그널까지 보냅니다. 무슨 상황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제작진이 숨어있을 자리가 부족했는지 로이 샤이더가 직접 로버트 쇼에게 대사 칠 타이밍을 알려주는 정도로 보입니다. 마을의 시장이 상어에게 포상금을 걸자 온갖 사람들이 몰려와 상어잡이에 나섰는데요. 상어를 잡기 위해 여러 배들이 치열하게 경쟁을 하는 장면을 자세히 보면 카메라맨도 월급이 부족했는지 사냥에 참여합니다. 주민이 잡아온 상어를 보고 브로디는 한숨 돌리지만 해양학자 후퍼는 상어의 입 크기가 너무 작다며 마을을 공격한 상어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Let's cut it open. Whatever it's eaten in the last 24 hours is bound to still be in there and then we'll be sure. 결국 둘은 시장 몰래 상어를 해부하고 뱃속에서 꺼낸 자동차 번호판을 보며 브로디가 찾고 있던 상어가 아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후퍼가 상어의 뱃속에서 꺼낸 이 번호판에는 오게티와 재밌는 이스터에그가 동시에 담겨 있는데 우선 오게티는 실제 루이지애나 번호판에도 적혀있는 스포츠맨즈 패러다이스에서 맨의 철자가 틀렸습니다. 재밌게도 조스가 개봉한 뒤 이 번호판 또한 다른 영화 속에서 이스터에그로 종종 등장했는데 대표적으로 딥블루시에서 뱀상어가 물고 있던 번호판과 애니메이션 영화 샤크에서 레니가 토해내는 번호판 또한 조스의 번호판입니다. 단 이 두 작품에서는 스포츠맨의 철자를 제대로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조스에서 시작된 이 번호판 자체가 또 다른 작품에 대한 오마주이기도 한데요. 007, 루이지애나, 73년도 이 단어들만 봐도 007 시리즈의 팬들은 금방 눈치챌 만큼 노골적이지만 1973년에 개봉한 007 시리즈의 8번째 작품에 대한 오마주입니다. 스필버그 감독은 오래전부터 007 영화를 연출하고 싶어 알버트 커비 브로콜리 감독을 여러 번 찾아갔지만 매번 거절당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이 번호판은 스필버그 감독이 007 영화에 대한 애정을 담아 넣은 작은 이스터에그로 볼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조스가 끝난 뒤 다시 한번 연출을 맡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거절당했고 2년 뒤 미지와의 조우 촬영을 마치고 또다시 도전했지만 역시나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상어를 잡았다고 착각한 주민들 사이에 알렉스의 엄마가 나타나 브로디에게 싸대기를 날리는 장면에서 자세히 보면 후프의 안경다리가 렌즈 위쪽 부분에 부착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곧바로 이어지는 후프의 장면에서는 다리가 중간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이 작은 오게티는 영화 내내 여러 장면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리고 포상금이 걸릴 때 이상한 점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알렉스가 사망한 날짜는 6월 29일로 설정되어 있는데 조금만 돌아가서 브로디가 첫 사망자를 보고하는 장면을 보면 분명 1974년 7월 1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망자가 첫 사망자보다 이틀 전에 발생했다는 점도 앞뒤가 안 맞지만 1974년 6월 29일은 일요일이 아니라 토요일이었습니다. 마을 주변에 백상아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낸 브로디와 후퍼는 해수욕장을 폐쇄하자고 건의했지만 시장은 독립기념일에 닫을 수 없다며 무시하는데요. 후에 몰려오는 관광객들 사이에 상어 사건을 취재하러 온 리포터는 조스 원작자인 피터 벤칠리의 카메오 출연입니다.
그리고 에미티 마을의 기자는 피터 벤칠리의 원작을 영화로 가능하게 만들어준 작가 칼 고티리브의 카메오 출연인데요. 사실 칼이 맡은 기자 역은 해리 매도우즈로 원작에서 훨씬 더 비중 있는 캐릭터였지만 영화의 흐름상 점점 역할이 줄어들어 결국 카메오 수준으로 출연하게 된 겁니다. The amount of screen time I would have liked as an actor, but it turned out that it was better for the script that my character not be there so much. 상어의 습격으로 또다시 혼란에 빠지는 장면에서 엑스트라의 발연기로 몰입을 깨는 장면도 있습니다. 상어가 또다시 등장하면서 브로디의 우려가 현실이 되고 패닉에 빠진 사람들을 보여줄 때 상황 파악이 안 된 젊은 엑스트라 한 명이 웃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상어 습격은 아이들의 장난이었지만 그 사이에 진짜 백상아리가 나타나 관리요원 한 명을 잡아먹는 장면에서 분명 관리요원은 물속으로 빠지기 직전까지 맨발이었는데 물속으로 가라앉은 다리만 보여줄 때는 신발을 신고 있습니다. 영화 시작부터 시장은 손에 담배를 들고 있는 모습을 자주 찾아볼 수가 있지만 정작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는데요. 자세히 보면 70년대에 금연하기 위해 유행했던 가짜 담배를 들고 다니는 겁니다. 하지만 상어 때문에 여름 장사를 말아먹고 스트레스 받은 뒤로부터 진짜 담배를 피기 시작하는 디테일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Sign it, Larry. 결국 사태의 심각성을 인정한 시장은 퀸트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브로디와 후퍼 그리고 퀸트는 상어를 찾아 오르카호를 타고 바다로 향합니다. 후로 상어의 긴 대결이 이어지고 첫날 밤 브로디 뒤의 배경을 자세히 보면 별똥별이 하늘을 가로지르는 디테일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스필버그 감독과 몇몇 제작진에 따르면 이 별똥별은 합성된 게 아니라 촬영 도중 우연히 카메라에 잡힌 실제 유성이었다고 하는데요. 후에 조스가 역대급 흥행을 기록하며 이 장면은 행운의 신호로 여겨졌고 스필버그 감독은 미주와의 조우부터 인디아나 존스, 틴틴 유니콘호의 비밀 등 수많은 작품들에 별똥별을 합성해 넣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별똥별은 스필버그 감독의 시그니처 중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다는 팬들 사이 유명한 비하인드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수십 년이 지나 블루레이 버전이 나오면서 이 별똥별 장면이 볼수록 어색하다는 의견이 뒤늦게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결국 스타워즈 시각 효과를 담당한 아일렘의 토드 비자리를 포함해 여러 전문가들이 분석에 나섰고 실제 유성일 가능성은 없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우선 바다에서 촬영된 모든 저녁 장면들은 배우와 제작진의 안전을 위해 낮에 촬영되어 밤처럼 보이게 만드는 데이포나이트 기법을 이용한 겁니다. 때문에 70년대 촬영 장비로 낮 시간대에 별똥별은커녕 일반 별조차 카메라에 포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많았고 또한 곧바로 이어지는 장면에서 별똥별이 또 한 번 떨어지는 것이 뒤늦게 발견되었는데요. 하나도 의심스러운데 두 번이나 포착된 것은 우연이 아닌 의도된 연출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영화 편집자 폴 허쉬는 본인의 자서전에 마찬가지로 조스를 보던 중 유성을 목격했다고 밝혔으며 영화 개봉 기념 파티에 참석해 스필버그 감독에게 직접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자 스필버그 감독은 다른 제작진을 향해 폴 허쉬도 UFO를 목격했다라고 외칩니다. 사실 스필버그 감독은 처음부터 조스를 연출할 생각이 없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비하인드입니다. I didn't quite know what to do with it because it wasn't the movie I wanted to make. 그러나 이 영화를 마친 후에는 원하는 영화를 만들어도 좋다는 조건을 받고 감독직을 맡게 된 건데 스필버그 감독이 원하던 영화는 바로 정리하자면 조스를 촬영하는 동안 스필버그 감독의 마음속에는 이미 자신이 진정으로 만들고 싶었던 영화 미주와의 조우가 자리 잡고 있었고 이 별똥별, 아니 UFO는 그 마음을 화면에 담아낸 이스터에그로 해석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더 거대한 상어가 수면 위로 떠오르자 당황한 브로디의 첫 대사는 You're gonna need a bigger boat. 조스의 명대사로 꼽힌 더 큰 배가 필요해는 로이 샤이더의 애드립이었다고 합니다. We gotta get a bigger boat, which he improvised on the set. 제작비 초과로 오르카호는 원작에 비해 상당히 작게 묘사되었는데 때문에 성인 남자 3명에서 촬영하기엔 너무 비좁아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로이 샤이더는 반복적으로 배가 작다고 불평을 늘어놓았고 촬영 도중 더 큰 배가 필요해라는 애드립까지 추가하면서 결국 명대사가 탄생했습니다. You're gonna need a bigger boat. You're gonna need a bigger boat, right? 이제는 단순한 조스의 명대사를 넘어서 예상보다 문제가 커질 때 사용되는 표현으로 아직까지도 자주 인용됩니다. Gotta get a bigger boat. We better get a bigger boat. We're gonna need a bigger boat. We're going to need a bigger boat, which has become part of the language for people who are faced with an insurmountable problem. 상어를 놓치고 배 안에서 대화를 나누던 퀸트와 후퍼는 서로의 흉터를 자랑하는데요. 그 와중에 브로디는 자신의 배 쪽을 슬쩍 바라보며 자신도 마치 숨기고 있는 상처라도 있는 듯한 행동을 보입니다. 영화에서는 추가 설명 없이 이 정도로 넘어가지만 소설에 따르면 브로디는 맹장수술 흉터를 보여주려다 퀸트와 후퍼처럼 상어에 물린 상처만큼 인상적이지가 않아서 그만두는 디테일입니다. 소설 속에서는 바다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퀸트와 후퍼에 비해 물을 싫어하는 브로디가 자신의 익숙한 환경을 벗어나 불편함과 열등감을 느끼는 모습으로 종종 묘사하는데요. 영화에서는 이러한 캐릭터 설정을 모두 생략하고 상어 사냥에 초점을 맞춰 액션과 어드벤처 요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또한 팬들이 지적한 원작과 영화에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후퍼와 브로디의 아내 사이의 불륜 설정인데요. 소설에서 브로디는 아내인 엘렌과 관계가 좋지 않았고 결국 엘렌은 마을에 온 후퍼에게 관심을 보이며 불륜 관계로 발전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스필버그 감독은 바람난 아내 때문에 안절부절 못하는 브로디와 남을 깔보는 교만한 후퍼, 그리고 큰 비중이 없던 동네 아저씨 퀸트의 캐릭터 설정들이 전부 비호감으로 느껴져 소설을 읽는 도중 상어를 응원할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We want to get rid of the backstories. We want to make this an A to Z adventure story. 결국 불륜 설정은 완전히 삭제되었고 영화에서는 브로디를 보다 더 영웅적인 인물로, 퀸트를 인디애나폴리스 침몰 사건의 생존자로, 후퍼를 교만한 인물에서 지적이면서도 은근 귀여운 매력을 가진 캐릭터로 재구성했습니다. 다음날 또다시 상어가 나타나고 사냥을 시작할 때 와이드샷에서 자세히 보면 브로디와 후퍼 그리고 퀸트 말고도 또 다른 누군가 배 안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어의 압도적인 공격으로 결국 배가 멈추고 브로디와 일행은 바다 한가운데에 갇혀버리는데요. 마지막 수단으로 후퍼는 상어를 유인하기 위해 강철 케이지에 들어가지만 7m가 넘는 거대한 상어 앞에서 철창은 무력하게 부서지고 맙니다. 다행히 후퍼는 케이지에서 겨우 빠져나와 살아남지만 원작 소설에 따르면 후퍼는 철창 안에서 상어와 싸우다 결국 사망합니다. 재밌는 건 극 중에서 후퍼가 살아남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촬영 사고 때문이었다는 점인데요. 스필버그 감독은 영화를 위해 제작된 애니메트로닉스 상어만 이용하면 너무 어색해 보일 것을 우려해 실제 상어도 촬영하기로 결정했지만 문제는 7m가 넘는 거대한 백상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That's a 20-footer. 25. 결국 감독은 작은 케이지와 단신 스턴트 배우인 칼 리조를 캐스팅해 원근법으로 상어를 더 크게 보이도록 연출했습니다. 하지만 스필버그 감독이 예상했던 것처럼 상어가 철창에 관심을 보이지 않아 쓸만한 장면이 나오지 않았고 결국 재촬영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이어졌지만 코앞에서 상어를 목격한 칼은 겁에 질려 다시 케이지에 들어가는 것을 망설였다고 합니다. 감독은 칼이 다시 결정을 내릴 때까지 아쉬운 대로 빈 케이지만 물속에 넣고 촬영을 준비하는 도중 뜻밖에도 실제로 거대한 상어가 갑자기 튀어나와 케이지를 강하게 들이받고 심지어 와이어에 걸려 발부둥 치는 장면까지 포착되었습니다. 만약 칼이 망설임 없이 철창에 들어갔다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던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문제는 Was the little guy in the cage? And he said no, he hadn't gone down yet. And of course my heart sank because I knew that the footage was useless. 재촬영이 불가능한 이 영상 속에는 후퍼가 없었고 결국 장면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원래 설정대로라면 여기서 후퍼가 죽어야 했지만 이 장면을 살리기 위해 스필버그 감독은 각본을 수정했고 결국 후퍼가 케이지에서 빠져나와 살아남는 설정으로 변경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칼의 망설임 덕분에 후퍼는 영화 끝까지 살아남았고 무엇보다도 본인의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상어와 브로디의 마지막 대결 속에 상어가 물고 있던 공기통을 저격해 결국 최후를 맞이하는 마지막 장면에서 물속으로 서서히 가라앉는 백상아리의 효과음을 자세히 들어보면 뜬금없이 공룡 소리가 들립니다. 이건 후에 개봉된 스필버그 감독의 작품 주라기 공원을 암시하는 이스터에그는 아니고 스필버그 감독의 데뷔작 듀얼에서 트럭이 절벽에서 떨어지는 마지막 장면 속 나오는 효과음과 같은 공룡 소리입니다. 물론 둘 다 공룡과 상관없는 영화들이지만 스필버그 감독은 고전 영화를 보다 웅장한 공룡의 울음소리가 마음에 들어 두 영화의 전부 샘플링을 따서 추가했다고 합니다. Just a reminder that there was a kinship between both stories. 영화 속 마지막 비하인드로 이 영화로 시작해 스필버그 감독의 시그니처로 알려진 건 유성뿐만이 아닙니다. 조스는 스필버그가 연출한 수많은 작품 중 최악의 조건에서 제작된 영화로도 유명한데요. 애니메트로닉스 상어의 오작동으로 촬영이 몇 달씩 지연된 것부터 The shark is not working. The shark is not working. Repeat. The shark is not working. No matter where you were and for months. 촬영 중 실제로 배가 가라앉는 등 감독뿐만이 아니라 배우와 제작진까지 모두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몇몇 제작진은 스필버그를 바다에 던져 상어밥으로 만들어버리자는 막말까지 했을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감독은 이런 분위기를 눈치채고 마지막 촬영날 혹시라도 진짜 바다에 던질까봐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고 촬영이 끝나갈 무렵엔 이미 비행기를 타고 섬을 떠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I said, they're doing it right now. Why aren't you there? He goes, 이 일이 계기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후로 스필버그 감독은 마지막 촬영날엔 현장에 참석하지 않는 걸 하나의 전통처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which became, by the way, a tradition of Stevens. He never would do the last shot of his movies because he thought the crew was always going to do something.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의 시작을 알린 기념비적인 작품 조스 속의 숨겨진 디테일과 오게티를 찾아봤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